비유동 부채는 여러분들 말 그대로 장기 차입금 이런 것들을 원하시는 거죠. 자, 어저께 한 것처럼 사채, 장기 차입금, 임대보증금, 퇴직급여 충당 부채, 외화 장기 차입금, 사채 할증 발행 차금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거니까 여기서 간단하게 사장태입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좀 외우시기도 좋으실 거라고 보겠습니다. 비유동 부채 거 여기를 하시는데 오늘 사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들어갈게요. 기업의 일반 대주로부터 자금을 조달할 목적으로 집단적, 대량적으로 부담하는 회사 채무로서 사채 증서를 발행하여 지정된 만기일에 정해진 금액을 우리가 정해진 금액, 그래서 어제와 더불어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채를 발행할 때는 액면가로만 항상 발행한다. 또한 우리가 나중에 배울 거지만 주식을 발행할 때도 자본금으로만 분기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액면 금액으로 일정한 이자율을 곱한 이자를 정기적으로 지급한 것을 약속한 채무로서 만기간, 장기간의 것을 말한다. 또 사채는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어저께 얘기한 것처럼 자본 총액의 4배를 초과할 수 없으며 1구제당 액면가는 우리가 10,000원 이상부터 발행하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사채의 종류는 여러분들 그냥 일반 사채가 우리가 시험 문제가 나오지만 우리는 여러분들 이론상으로서는 실무상에서는 전환사채라는 것이 있고 신주 인수권 부사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조건 제시에 따라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는 해당사항은 없고요. 자, 우리는 일반 사채로서 사채를 발행하는 것과 사채를 상환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보시게 될 겁니다. 자, 어저께 얘기한 것처럼 액면 발행, 할증 발행, 할인 발행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먼저 우리가 액면 발행보다 똑같이 발행할 때는 우리 아무것도 없겠지만 액면가보다 발행가격이 클 때에는 우리가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이고 액면가가 더 클 때에는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다 라고 보셨을 겁니다. 자, 이런 원리로서 해주시는 거고 오늘 꼭 아셔야 될 것은 액면 이자율과 표시 이자율은 똑같은 말이고 시장 이자율과 유효 이자율은 같은 말이다. 이걸 여러분들이 알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시면 오늘 사채를 발행한 거 어저께 했던 거 마저 연이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러시면 여러분들 보셔서 사채는 여러분들 보시면 은중에 10월 1일 날 액면가 100만원의 사채를 97만원에 발행했어요. 자, 그러면 이거로 다시 말해서 100만원짜리를 97만원에 발행했으니까 액면가가 높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내가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원래 3만원이 생겼었던 거죠. 그런데 거기에 대한 비용을 우리 회사에서 또 지급을 했단 말이야. 그러면 3만원 손해봤는데 발행 비용도 들어갔기 때문에 3만원도 같이 포함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이 비용이 발생하려면 무조건 무만 일반적인 상거래, 다시 말해서 재고 자산에 비롯된 것만 말씀을 드리겠죠. 그래서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매출 판매는 800번대 판매 관리비로 별도 처리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상거래가 아닌 경우에는 말하자면 일반 재고자산이 아닌 것을 매각 처리하고 일반적인 상거래가 아닌 경우는 어떤 거겠습니까? 우리가 말하자면 재고자산 이외에 매각 처분하고 그 다음에 발행했을 때 이런 것들 발행하고 이런 것들은 다 뭐가 되겠습니까? 일반적인 상거래가 아닙니다. 일반적인 상거래는 항상 여러분들
국어에도 많이 배웠을 거지만 매입과 매출이라는 단어를 꼭 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재고자산은 매입한다, 매출한다, 구체적으로 판매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일반적인 상거래 재고자산이 아니면 건물은 매입한다는 얘기를 안 합니다. 건물은 구입한다, 뭐 인수한다, 인도한다. 그래서 우리 매입이란과 매출이라는 단어는 재고자산 일반적인 상거래일 때만 쓰는 거고 일반적인 상거래가 아닐 때는 거의 다 매입 매출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매각 처분한다, 발행한다, 인도한다,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조건 제시가 수식어가 좀 바뀌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럴 때 발행할 때는 발행하는 경우 절대 비용을 별도로 사용하지 않는다. 비용을 별도로 사용하지 않는다. 그러면 비용이 발생하면 어디로 가냐? 무슨 손실, 무슨 차손에서 차변에 뭐가 나왔다. 무슨 손실에서 우리가 비용을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해주고 그 다음에 만약에 없다 그러면 비용이 나왔다. 대변에 무슨 이익에서 빼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비용은 빼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손실과 비용은 같은 개념이야. 그래서 더해주는 거고 이익과 비용은 같은 개념이 아니죠. 그래서 상반되는 거기 때문에 빼준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판관비가 발생하는 거라 여러분들 또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비, 료, 여, 과, 임차료, 수수료, 비용 요것이 여러분들이 판매비와 관리비에 해당되는 요거 6가만 외우면 다 끝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상거래가 아닌 경우에는 이게 무슨 손실, 무슨 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판관비가 아니고 영업의 비용, 그 다음에 무슨 이익은 영업의 수익 계정으로 이렇게 처리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가셔서 해주시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받았을 때 사채를 발행할 때 사채 발행 시 모자 차액 분계는요. 차액은 차변에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사채 할인 발행 차금, 대변에는 사채 할증 발행 차금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 뭐냐? 이 사채는 요 사채도 비유동 부채고요. 사채 할인 발행 차금도 비유동 부채고요. 그 다음에 사채 할증 발행 차금도 비유동 부채예요. 이걸 제가 굳이 말씀을 꼭 드리는 이유는 나중에 주식할 때 이게 꼭 표기를 알아야 됩니다. 이거 서로 비유동 부채는요 서로 상계 처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채 발행할 때는 순수한 그대로 시산표 조회 없이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사채 할증 발행 차금 요것으로 여러분들이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주식을 발행할 때는 주식 발행 초과금이 대변에 있던 거 차변에 가서 상계 처리할 수 있지만 사채는 절대 상계 처리하지 않습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고 미리 좀 말씀드리자면 주식을 발행할 때는 조금 달라집니다. 주식 발행 시 차액은요 차변에 주식 할인 발행 차금, 그 다음에 대변에는 주식 발행 초과금이 발생이 됩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 주식은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은 이것은 자본 조정에 해당이 돼요. 하지만 주식 발행 초과금은요, 이건 자본 잉여금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주식 발행할 때 차액이 이렇게 생기는 게 있고, 또한 또 뭐 있겠습니까? 감자 차손, 그 다음에 대변에 감자 차익. 자, 요거는 이제 우리가 소각시킬 때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나오는 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차변에 자기 주식 처분 손실, 대변에 자기 주식 처분 이익,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요건 다 자본 잉여금에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주식 발행할 때는 이렇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나중에 이거는 상계 처리해서 우리가 분계가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사채는 다 비유동 부채이기 때문에 상계 처리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요 자본 조정과 자본 잉여금은 서로 상계 처리가 되지만 사채는 절대 상계 처리하지 않는다. 발행 시에 여러분들이 주의할 사항은 이렇게 됩니다. 하지만 참고로 여기에서 참고로 알아둬야 될 것은 우리 사채를 발행할 때 비용, 사채 발행 시 재비용, 사채 발행 시 모든 재비용, 그 다음에 주식 발행 시, 그러니까 사채나 주식 발행 시 모든 재비용은 절대 어디에서 여기에서 자체는 여기에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채와 주식을 좀 따로 쓴다고 하면 사채의 발행 시 모든 재비용은 여기다 따로 할게요. 모든 재비용은 사채, 여기 쓴 것처럼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나왔다. 아니면 대변에 다시 쓸게요. 사채 할증 발행 차금 나왔을 때는 모든 재비용은 여기에서 모든 재비용 여기서 플러스, 아니면 할증이 나왔을 때는 사채 할증 발행 차금에서 우리가 모든 재비용을 마이너스 시켜주면 되는 겁니다. 이런 원리로서 여러분들이 해주시는 거야. 하지만 주식을 발행할 때는 이렇게 또 없어졌네. 자, 다시 할게요. 사채 발행 시 모든 재비용은 사채 할인 발행 차금에서 재비용이 있으면 더해주고, 재비용이 있으면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이 생길 때는 마이너스 시켜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따가 주식은 좀 없어져서 주식할 때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어저께 얘기한 것처럼 차변에 우리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을 포함시킨 거예요. 그래서 분계가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 거죠. 자, 그래서 보신 것이 자, 다시 한번 여기 보시면 분계가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3만원이 아니고 6만원이 됐다는 얘기겠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제를 한번 들어볼게요. 요거
자, 요거는 요번에는 이제는 이자를 상환하는 거예요. 자, 요거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하기가 좀 벅차실 텐데 한번 이해 문제 해보시고 나중에 기출 문제 풀 수 있는 여건이 되면 그때 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자, 발행 연도는요, 전전년도에 1월 1일 날 액면가로 발행을 했습니다. 요 발행할 때는 요렇게 시작이 된 거예요. 요렇게 시작이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액면가 10만 원짜리를 발행하면서 발행 금액은 95,198원으로 발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뭐가 생기겠습니까? 사채 할인 발행 자금이 4,802원이 나온 거예요. 이것을 상환한다 그러면 몇 년 상환이 3년 상환이기 때문에 3번을 우리가 갚을 때는 3번을 해야 된다는 얘기겠죠. 자, 그래서 보시게 되면 요거 계산하는 것은 여러분들 나온 것처럼 우리가 사채 액면가는 그대로 우리가 나오신 대로 하시는데, 요거 유효이자는요, 내가 발행한 가격 있죠? 95,198원에서 유효이자율법으로 우리가 12%를 유효이자율법을 해서 우리가 시작이자 12%를 우리가 발행가액에다 곱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보시면 발행가액이 여기가 10만원짜리가 아니고 95,198원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액면금액은 10만원이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여러분들 이렇게 해주는 게, 발행금액은 여기에서는 유효이자율법으로 계산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주어진 대로 여기다 곱하기 유효이자율이 12%라고 그랬죠? 12%를 계산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95,000원 곱하기 12%, 그 다음에 여기는 액면이자율이죠. 액면이자율이 여기는 10%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줘야 되겠죠. 요거는 당연히 요거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만원이 되겠고요, 계산한 게. 그 다음에 계산기를 두들겨 보셔서 보시게 되면, 여기서 계산기를 좀 두들겨 봐야 됩니다. 95,198원 곱하기 12% 계산해 주니까 11,423.76이 나오네요. 요게 이렇게 나온 거예요. 자, 그래서 액면이자율, 우리가 이자를 상환할 때는 어떻게 주는 거냐? 요 금액이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요 4,802원을 이렇게 다 이런 식으로 갚아가는 거예요. 액면이자율과 비교해서. 요 세 개를 다 더한 게 4,802원이 나와야 돼요. 원래가. 이런 식으로 요걸 다 더해서. 그래서 계산하는 방법이 요 이자율로 계산해서 우리가 액면 이자율은 액면대로, 이자율은 발행한 금액으로 계산해서 11,424원으로 할게요. 424원으로 들어갔으면 이자를 갚는 거잖아요. 그 이자 갚으면서 액면가 얼마 현금에 대해서 우리 액면가 만원 들어가고 나머지 차액을 가지고 1,424원을 사채 할인 발행 자금한 것을 하나씩 감소시켜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 다 끝났으면, 한번 1차 끝났으면 2차로는 어떻게 되는 거냐? 2차로는 요 95,198원에다가 플러스 얼마? 아까 더했던 요거 있죠? 요거 나온 거 1,424원을 더해서 우리가 계산을 또 해줘야 되겠죠. 계산을 해줘서 하시는 거. 요거 빠진 거예요. 요거 잘못 나왔네요. 요거는 빼고, 그래서 95,000 여기다가 더한다 그러면 두 번째 거는 95,198원 플러스 1,424원 더한 게 이것이 얼마나?
보시면 (95,198원) 플러스 1,424원. 그 계산한 것이 96,622원이죠. 여기다 곱하기 유효이자율 12%를 곱해주는 겁니다. 자, 곱해주면 여기 옆에 나온 것처럼 11,594원 나왔죠. 4.6이 나왔죠. 자, 그래서 요거는 그냥 우리 우원으로 할게요. 그래서 우원을 해서 여기에 우리가 액면 이자율 얼마? 요거 10,000원을 빼줘야 되겠죠. 계산해 준 거 액면 이자율 그냥 써줄게요. 10,000원을 빼줘서 나머지 1,595원만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상계 처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분계가 이렇게 이루어진 거고, 마지막 세 번째는 요거 2개 더한 거에다가 요거 또 플러스 나왔던 거 아까 1,595원 있죠? 1,500 액면이 10,000원 빼고 1,595원이요. 1,559원을 더해서 요거 더한 것이 요것이 98,217원 나왔네요. 요거 나온 거에다가 다시 또 곱하기 이자율 유효이자율 얼마지? 여기는 유효이자율 12%를 계산해서 11,785.92니까 요건 6으로 해서 계산하면 이렇게 계산해서 마지막 요거 계속 10,000원 여기 빼줘야 되겠죠? 액면 이자율 10만원 곱하기 10% 한 거 그거 10,000원 빼주면 1,786원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요 세 가지 1,424원과 1,595원 그 다음에 1,786원 하면 4,805원 나오네요. 끝자리가 좀 틀려서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사채 할인 발행 차금도 장부 금액도 95,198원에다가 이렇게 얼마? 1,424원, 1,595원, 1,786원. 그래서 10만원 근사치가 맞아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이렇게 상계 처리가 되는 거고, 만약에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이 나왔다. 그러면 상계 처리 반대로 상계 처리하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방법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루어집니다. 만약에 사채 이게 나왔으면 굉장히 시험 문제가 어렵게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보시면 여기 나온 것들 얘기하는데, 여기도 보시면 사채 할인 발행 차금에 여기 이거 뭡니까? 액면 이자율은 상관이 없는데 매년 할인 상가액은 매년 증가하고 매년 증가하지만 할증 발행은 매년 증가는 증가하지만 감소가 이루어진다는 얘기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서 이루어진다는 거, 장부 금액은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거니까 요 계산하는 방법을 이루어지도록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사채는 여러분들이 요거 한번 읽어보셔서 나중에 기출문제 풀 때 한번 제가 요걸 한번 더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 한번 더 보죠. 여러분들 요번에는 이 사채를 상환하는 거야. 갚는 겁니다. 확실하게 갚는 거, 약간의 이자를 갚아간 것이고, 이건 전체의 금액을 갚아가는 겁니다. 상환을 현재 사채 할인 발행 차금 300만원이 남아있는 사채 얼마? 5천만원을 전에 6,200만원에 보통 예금의 이체 중도 상환했대요. 다른 사채 발행 없으며 사채 기간은 이자는 고려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사채를 발행할 때, 우리가 사채를 발행할 때는 우리가 어떻게 발행을 했을까요? 사채를 발행할 때 이렇게 발행했겠죠. 사채 발행 시 차변에 그냥 현금으로 할게요. 현금으로
5천만 원짜리 6,200에 발행했으니까 6,200이 들어온 거고요. 대변에 사채 액면가로 나간다고 그랬죠. 액면가 얼마? 5천만 원짜리가 나가면서 요쪽에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생겼다고 하네요. 아이고, 요건 6,200이지. 요 갚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는 얼마를 냈단 얘기냐? 300만 원 빼주니까 4,700만 원에 내가 맨 처음에 발행할 때 역순환을 지금 역추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차변에 300만 원이 이렇게 발생시켰다는 얘기입니다. 역순환한 거예요. 이래서 5천만 원짜리 발행할 때 4,700에 발행해서 차변에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300만 원이 이렇게 붕괴가 됐다는 거예요. 더 붙였네. 자, 그렇기 때문에 요 300만 원 이제 상환하는 거잖아. 상환할 때는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있죠? 요거 차변에 있던 거 요것을 상환하는 거니까 다 상계 처리해서 없애주는 거예요. 이렇게 없애주고 그리고 돈을 얼마 받은 거야? 5천만 원. 요것도 없애줘야 되겠죠? 사채도 갚았으니까 발행했던 사채 요것도 그대로 차변에 가서 이렇게 크로스해서 이렇게 상계 처리해서 없애준 다음에 보통 예금으로 얼마를 지급한 거예요? 6,200 지급했죠? 그러면 어느 쪽이 모자라? 차변이 모자르면 사채 상환 손실, 대변이 모자르면 사채 상환 이익이라고 얘기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는 차변이 모자르기 때문에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이루어진 겁니다. 좀 많이 어렵죠? 요게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퇴직급여 충당부채. 자, 여기에 대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근로기준법에 또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및 기타 노사 간의 계약에 따라서 종업원에 퇴직할 때 지급하는 퇴직금을 기말결산 시에 설정하는 일종의 준비금입니다. 그래서 퇴직금의 충당부채는 대손 충당과 똑같이 다음 연도를 예상하는 거예요. 다음 연도에 정리해고 누구 또 아니면 뭐 정년퇴직을 정속적으로 하시는 분도 계시겠고 다 이렇게 이런 것들이 많겠죠. 또 임금 피크제로서 정년퇴직 안 하고 임금 피크제로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점점점 월급이 500에서 400, 300개 줄어들면서 끝까지 만기까지 계속 근무를 원하시는 분들은 퇴직금을 타지 않고 그렇게 임금 피크제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퇴직금은요 12개월치의 퇴직금이 있고 13개월치의 퇴직금이 있어요. 취업하실 때도 우리 연봉이 12개월치 연봉입니까? 13개월치 연봉입니까? 요것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바로 어떤 회사들은 13개월치 1년마다 아예 퇴직금을 정산해서 연봉에 합산해서 주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퇴직금을 별도로 처리하고 12개월치 연봉을 측정해서 계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는 12개월 연봉으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퇴직급여 충당부채 설정에 의해서는 전 임직원이라는 건 뭐냐? 임원은 이사급이고 직원은 종업원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임원과 종업원의 차이점은 커요. 이 종업원은요 근로계약서를 쓰신 분들은 종업원이고 임원은 근로계약서를 폐기 처분하고 그 회사의 이사급서부터의 임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스갯소리가 아니고 진심으로 말씀드리지만 부장의 와이프 과장의 와이프는 아주머니예요. 국어사전에서. 그런데 이사급 근로계약서를 폐기 처분하고 그 회사의 이사급서부터의 와이프를 원래 사모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우리 인상적으로 내가 만약에 이길용이가 대리야. 근데 부장 와이프가 왔어. 아주머니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냥 할 수 없이 그냥 사모님이라고 불러드리는 거지. 원칙은 우리 국어사전에 나온 것처럼 아주머니가 원래는 맞습니다. 그러다가 잘려요. 그냥 아주머니보다 그냥 사모님이라고 얘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임원과 종업원의 뜻은 근로계약서를 쓰신 분들은 종업원이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 직원이라고 하는 거고, 임원은 근로계약서를 폐기 처분하고 그 회사의 이사 급서부터가 임원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임종 단기채권, 임직원 등 단기채권이라고 얘기가 나오는 것이 그런 이유에서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퇴직금 우리가 추산에 우리 1년치 계산할 때 어떻게 합니까? 최근 3개월치. 요게 평균 임금으로 한다는 얘기예요. 우리 또 여러분들 나중에 ERP를 배우시면 알겠지만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이겠죠. 우리 거의 대부분이 평균이고, 우리 통상임금은 무슨입니까? 연장 근로수당, 수당을 다 더해주는 거예요. 그게 통상임금이고, 그 수당을 제한 나머지가 평균임금으로서 최근 3개월 나눠줘서 나누기 3, 그럼 1개월치 나오겠죠. 그 다음에 상여금은 우리가 200%도 있고 400%도 있고 600%도 있고 1300%도 있습니다. 무조건 그 만약 200%다 두 번 받았으면 그 두 번 받은 거에다가 나누기 12 하면 1개월치의 상여금이 나오겠죠. 거기를 나온 것을 가지고 곱하기 5년 근무했다. 그러면 12분의 60이 되겠죠. 왜? 5년 곱하기 12개월 하니까 60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계산하신 것이 퇴직금을 정산하는데 계산하는 것입니다. 시험 문제는 안 나오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상식적으로 여러분들이 나중에 돈 벌었을 때 이거 한번 측정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퇴직금의 충당부채 산출이라고 나왔죠. 요것도 여러분들 이건 결산 때 제가 마무리해 드릴 거니까 요것은 결산 때 굉장히 편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대손 충당금과 퇴직금의 충당부채는 어느 쪽에서 이루어지는 거냐? 제가 잠깐 보시게 되면 이게 안 들어오죠. 자, 세무 2급 들어가셔서 여러분들 뭐 한양여대라고 써있죠. 한양여대 제가 알려서 결산 보시게 되면 결산 자료 여기 보시면 엔터 치잖아요. 뭐 여기는 뭐 편집 하고 선택 확인하시겠죠. 여기에 대손상각이 있고요. 그 다음에 퇴직 충당이 있어요. 여기에서 여기 있으면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해주시는 거야. 요걸 갖고 출발하기 때문에 나중에 결산할 때는 더 쉬우니까 여러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는요. 자, 이런 식으로 나중에 할 거고, 퇴직금의 충당부채는 분계도 이게 자동으로 이루어져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아실 것 요것만 좀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연금 적립 시 퇴직연금 운용자산으로 처리하는 확정급여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연금 불입 시 우리가 퇴직금을 정산하기 위해서 확정기여형이 있는데, 확정기여형은 퇴직급여로 우리가 기간비용으로 인식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비용은 올해 단기까지 들어가는 것이겠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해주셔서 확정급여형이다, DB형이다 그러면 퇴직연금 운용자산으로 분개하고, 확정기여형이다, 기여형이다 그럴 때는요 우리는 퇴직급여로 분개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빨간색으로 할게요.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거는 정상적인 영업활동. 여러분들 퇴직금은 정상적인 영업활동이죠. 월급이나 퇴직금은 당연히 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일반적인 상거래에 들어가는 수수료는 수수료 비용을 별도로 처리한다 이거겠죠. 그래서 800번 때 수수료 비용으로 나오면 절대로 처리하는 것이고, 만약에 퇴직급여 같은 경우는 여기에는 또 뭐가 발생하는 겁니까? 원래는 대변에 예수금이 발생하겠죠. 예수금은 개인이 부담하는 세금입니다. 나중에 여기는 지금 제가 안 써놨지만 원래 우리나라에서는 돈을 주잖아요. 돈을 주면 항상 세금을 띱니다. 개인이 부담하는 세금을 그것을 예수금이라고 얘기했죠. 자, 이것은 여러분들한테 나중에 보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문제는 여러분들이 한번 이제는 좀
풀어보셔서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예제 1번 거 잠깐 보고 계시면 이게 왜 안 되지? 자, 볼게요. 퇴직급여. 자, 보시면 퇴직 당사 근로자 퇴직급여 조장법에 의해서 직원 등에 합의하여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2천만원, 생산부 직원 8천만원을 포함해서 보통예금에 이체했대요. 여기는 확정급여형이라고 그랬죠? 확정급여, 기여형일 때는 뭘로 분개합니까? 여기서는 퇴직급여로 분개합니다. 퇴직급여로 분개해요. 자, 그래서 분개가 어떻게 이루어지냐? 차변에 퇴직급여. 먼저 여기에서는 제조원가죠. 생산부 거 얼마죠? 800만원. 1200만원 중에서 그 다음에 또 퇴직급여. 요번에 나머지는 판관비가 되겠죠. 판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얼마? 1200만원. 이렇게 계산이 이루어지게 되겠죠. 그 다음에 대변에 보통예금인가요? 보통예금 이렇게 2천만원 이런 식으로 분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또한 2번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이번에는 확정급여형이네요. 급여형. 자, 확정급여형일 때는 퇴직연금으로 분개합니다. 그래서 차변에 퇴직연금 운용자산 얼마? 1000만원. 대변에 여러분들 보통예금 얼마? 1000만원.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원하시면 되겠고요. 여러분들 뭐 4번, 5번은 여러분들은 뭐 그렇게 안 하셔도 좋은데 3번까지는 좀 하셔야 됩니다. 자, 퇴직금 600만원을 중에서 퇴직소득 얼마? 지방사회에서 11만원을 원천 징수하고 나머지는 보통을 지급했대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보통 원천 징수를 지급한 거죠? 원천징수죠. 자, 그럼 원천징수 지급했는데 이 원천징수가 두 가지가 있죠. 선납세금과 예수금. 여기서는 급여, 퇴직급여는 다 월급 줄 때는 다 예수금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금으로 분개가 이루어진다는 얘기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퇴직급여 충당부채 잔액이 400만 원이 돼 있대요. 원래는 분개가 결산 때 분개가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결산 때는 차변에 퇴직급여. 예를 들어서 얘기한 겁니다. 400만원. 대변에 퇴직급여. 충당부채. 자판이 잘 안 쳐지네. 400만원 이렇게 설정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분개가 어떻게 이루어진 거예요? 자, 여기에서 이루어진 것이 우리 기준거래시, 기준치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거 이제 지급할 때 퇴직금의 충당부채를 상계처리해서 없애줘야 되겠죠?
600만 원 지급하는데, 그래서 저번 연도에 내가 충당부채 해놨던 거, 요 400만 원을 상계 처리하고, 나머지가 600만 원 중에서 나머지가 퇴직급여 200만 원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되겠죠. 단기 비용인 뭐 생산직이니까 재고, 만약에 영업부다 그러면 판이 되겠죠. 800번대 이렇게 지급하고, 나머지는 뭘로 지급했습니까? 여기에서는요 세금 띄고 줬죠. 그래서 예수금 대변에 예수금 세금 띈 거 얼마죠? 여기는 11만원. 그리고 나머지가 보통예금으로 납부한 거래요. 보통예금 계산한 게 600에서 11만원 빼주니까 589만원. 이런 식으로 분계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뭐 4번, 5번은 안 해도 좋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요 정도, 이렇게 요게 결산이었어요. 요 결산이었는 것을 요 충당금, 퇴직금의 충당부채를 이렇게 상계철에서 없애주고, 대손 충당은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리고 단기 비용인 퇴직급여로 분계가 이루어진다라는 얘기였습니다. 이런 건 안 해도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시면 기업세금 나와 있죠. 그렇죠? 기업세금 여기 보시게 되면 뭐 요건 했던 거기 때문에 얘기할게요. 바로 법인세 소득에 대한 세금이라고 나와 있죠. 요것은 여러분들 보셔서 우리 법인은 1월 1일 법인으로 강조했을 때, 1월 1일 법인으로 했을 때 보겠습니다. 만약에 1월 1일 법인이다. 여기가 보시면 뭐 7월 1일 법인도 있지만 우리 시험은 다 1월 1일 법인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가 있다고, 여기가 1월 1일이다. 날짜가. 그 다음에 1월부터 6월 30이고 7월 1일이다. 보고요. 여기는 8월 31일. 먼저 날짜부터 적을게요. 그리고 12월 31일. 근데 법인세 납부하는 날은 3월 31일이죠.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여기는 1월 1일이라고 보시고, 그 다음에 여긴 6월 30일, 7월 1일은 같은 자리고, 그 다음에 8월 30일 중간 예납액이 내는 날이고, 그 다음에 요거는 법인세를 정리하는 날이고, 법인세를 납부하는 날입니다. 써드릴게요. 자, 그래서 여기를 뭐라고 하냐? 여기는 상반기. 다시 말해서 일과세 기간이라고 얘기합니다. 요 일과세 기간은 몇 월부터 몇 월까지냐? 여기는요 1월부터 6월까지를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해주는 것을, 요거를 언제 8월 31일 날 법인세 중간 예납액을 납부합니다. 8월 31일 날 이렇게 납부하고, 그 다음에 12월 31일 날 법인세를 정리합니다. 그리고 3월 31일, 1월 1일 법인일 때, 다음 연도 3월 31일 때는요 법인세를 최종 납부합니다. 법인세 납부하는 날이에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1월부터 6월 말일까지 상반기, 7월부터 12월 말일까지는 원래는 여기는 하반기가 되겠죠. 너무 좀 저기 한가? 여기 좀 이렇게 좀 빼야 되겠다. 이거 1월 1일로 할게요. 그래서 조금 당겨서 그래야 좀 몇 개 바란스가 맞을 것 같아서 이런 식으로 제가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상반기고 원래 여기는 하반기잖아요.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자, 여기는 이 과세 기간이라고도 얘기하죠. 자, 그렇지만 여기는 제가 지금 여기 상반기 거를 우리가 상반기 때 뭡니까? 6월 말 1월부터 6월까지의 법인세를 8월 30일 날 납부합니다. 그럼 요 기간 때
만약에 이 기간 때 여기 선납세금이 만약에 120만원 나왔다 보자. 이 120만원의 내용은요, 선납세금의 1월부터 6월까지 내용은 법인세 중간 예납액 100만원,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이자 수익 아니면 배당금 수익, 이런 것들이 20만원 나왔다 봅시다. 이걸 합쳐서 이것이 선납세금이에요. 법인세만 나온 게 아니고 그 수익에 발생한 세금도 선납세금이에요. 그걸 내가 이것을 1월부터 6월까지 이렇게 1월부터 6월까지 선납세금이 이렇게 120만원이 나왔다고 가정하겠습니다. 120만원. 그러면 120만원이 나왔다고 가정하면 여기 이 법인세 납부를 내야 되겠죠? 납부할 때는 어떻게 되냐? 8월 31일 날 차변에 선납세금 120, 대변에 현금을 납부했다 봅시다. 120. 이렇게 납부가 되겠죠. 납부는 여기다 좀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법인세 중간 예납액은 이렇게 납부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요때 이렇게 납부한 거예요. 120만 납부한 겁니다. 그런데 다시 또 1월부터 12월까지 법인세를 계산했더니 총 나온 것이 얼마 나왔냐? 얼마 나왔다 그러니까 300만원 나왔다 봅시다. 전체가 300만원이야. 그러니까 여기는 120이 나왔지만 그럼 하반기에는 180이 나왔다는 얘기네요. 근데 항상 우리 그 모든 세법은요, 암만 1월부터 6월까지 세금을 냈더라도 다시 재정산을 합니다. 1월부터 12월 말까지 재정산을 했더니 300만원 나왔다 봅시다. 전체 법인세가. 그러면 법인세를 정리합니다. 법인세 정리하는 게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냐? 법인세 총 금액이 300이라고 가정하자. 300이라면 차변에 법인세 등 아니면 법인세 비용 다 똑같은 말입니다. 등이라고도 되고 법인세 비용이라고도 합니다. 얼마? 300만원이 나왔고, 그 다음에 대변에 먼저 낸 세금이 있었죠. 선납세금, 자산이죠 원래가. 요것은 얼마? 120만원 차변에 있던 거 대변에 상계 처리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요거는 정리만 한 거니까 아직 세금 안 냈죠. 미지급 세금, 미지급 법인세라고도 하지만 미지급 세금이라고 얘기하는 게 많습니다. 180만원. 이렇게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이게 법인세를 정리한 날입니다. 자, 이렇게 정리했으면 10월 말에 정리했죠? 그럼 납부해야 되겠죠? 납부할 때는 법인세 납부할 때 미지급세금 납부해야 되겠죠? 납부할 때는 납부시 차변에 미지급세금 미지급세금 180만원 대변에 현금으로 납부했다 봅시다. 180만원. 요게 납부한 게 요렇게 납부한 겁니다. 3월 31일자로 요렇게 납부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최대한대로 좀 공간을 활용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해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요런 원리로서 색깔별로 가셔서 이렇게 된다. 여러분들 법인세만 아니구나. 수익이 발생할 때 이자 수익, 배당금 수익, 수수료 수익이 발생할 때도 마찬가지로 선납세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납세금은 딱 두 개예요. 법인세 중간연합에 그 다음에 모든 수익 발생할 때 내는 세금. 반대로 이자 비용이 발생하는데 내는 세금은 예수금입니다.
여러분들 꼭 알고 계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아시고 다음 시간에는 제가 부가가치세 요것도 맞아 들어가겠습니다. 잠깐 10분 하셨다가 들어가겠습니다.